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강의를 드릴 LG전자 CDO 부문 정의석 연구원입니다. 본 강의는 여러 가지의 챕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강의를 드리게 될 텐데요. 첫 강의인 만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와 빅데이터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란 I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주로 관리되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는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한된 크기를 갖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에 비해 데이터 크기가 작다는 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테이블과 로우 그리고 컬럼으로 이제 잘 정형화되어 있어서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데이터가 기본적인 분석과 인사이트의 제공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는 이제 빅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비례해서 전통적인 데이터는 그에 비해 협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적어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저장,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흔히 4V, 3V, 5B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B로 대표되는 세 가지는 바로 볼륨, 다양성, 속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볼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란 매우 큰 크기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는 특징을 의미하는데, 이는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 등 엄청 큰 이제 용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양성이 있는데요. 다양성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란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속도가 있는데요. 속도는 데이터가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저장 및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3B는 다음과 같이 볼륨, 다양성, 속도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서 정확성이라는 특징이 들어가게 되면 4V까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빅데이터다라는 점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조금 더 어떻게 비교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다가 다음과 같이 테이블 형태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크기, 구성, 아키텍처, 데이터 출처,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방법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왼쪽이 전통적인 데이터, 우측이 빅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는 크기적인 측면에서 기가바이트, 많게는 테라바이트까지 가능을 하긴 했었지만,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부터 훨씬 더 큰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 더 나아가 엑사바이트의 용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데이터는 구성이 정형 데이터 한 가지로만 구성이 되는데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형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까지 이제 분석이나 저장 그리고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집중식 아키텍처, 즉 회사나 어떤 서버 측에서 관리하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등 이런 다양한 분산 아키텍처를 통해서 수평 확장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애 효용성이 높아진 점이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와 다르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출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아키텍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회사 데이터가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데이터 처리나 저장 그리고 다양한 출처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소셜 미디어, 센서 데이터 그리고 카메라 등 다양한 이제 데이터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 분석이 가능하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점진적 분석이란 이제 한 번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제 투입돼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 이제 조금 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별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영어로 structured data라고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CSV 파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unstructured data라고도 영어로 부르는데, 이는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며, 크게는 텍스트 문서, 이메일, 소셜미디어 포스트, 트위터 등이 있겠죠? 오디오 파일,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전달드리는 그런 오디오 파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비디오 파일들을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의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라고 해서 정형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JSON, XML, HTML, YAML 같은 우리가 흔히 보는 코드 베이스드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들이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추후에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보게 될 데이터들은 주로 이 정형 데이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로우에 데이터들이 쭉쭉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여기 정형 데이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섞어서 하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는 여기에만 속하긴 하지만 다양한 데이터도 같이 합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만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그러면 데이터 분석은 어떤 관계일까? 라고 이제 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의 내용이 데이터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정의를 해보자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우리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링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 왜 중요한가, 중요성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즉,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업에서 인사이트 제공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영역은 크게 서술적 분석, 예측 분석, 처방적 분석이 있게 되는데요. 서술적 분석은 영어로는 Descriptive Analytics라고 해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는 설명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흔히 우리가 스태티스틱 정보를 뽑아서 통계값을 뽑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 번에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얕은 의미에서는 서술적 분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측 분석인데요. Predictive Analytics라고 해서 과거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제조 과정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보고선 미래에 고장이 날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예측 분석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처방적 분석인데요. Prescriptive Analytics라고 해서 이제 서술적 분석과 예측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측 분석에서 고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럼 어떻게 처방을 해주지? 라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행동 방안을 제안하는 그러한 분석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정의가 되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리포팅 및 피드백, 이렇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문제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의 큰 방향성과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참고하는 유권자의 업무의 목적, 이유, 비즈니스 영향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제 협의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문제 정의 부분이 저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유권자들과 온라인을 하면서 이 어떠한 것이 문제고 이게 목적이 뭐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지를 좀 발굴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면서 되게 이걸 잘 잡아야 추후에 분석이 되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정의했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뭐 만약에 아예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 그런 것도 당연히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로그 설계와 검증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데이터 수집 및 처리는 이제 보통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 맡게 됩니다. 물론 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뚫어주긴 하지만 실제로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는 어떠한 DB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물론 협업의 영역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이 일어나게 되면 데이터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데이터 추출, 필터링 등이 뭐 SQL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프리프로세싱 코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이상치 제거나 뭐 분포를 변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컬럼 값들 조금 스무딩 해준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전처리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이제 분석 툴인 파이썬과 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분석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표를 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좀 더 탐색하기 위해서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통계 분석을 활용할 수 있고 머신러닝과 딥러닝도 해당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마치고 인사이트를 발굴하게 되면 저희는 리포팅 및 피드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설득력 있게 정리를 하고 전달하는 단계로서 내용의 초점은 이제 저희가 말했던 여기 유관자, 즉 만약에 현업에서 요청받은 내용을 하는 거라면 그 현업의 눈높이에 맞추고 명확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한 번에 되게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로 이제 핑퐁하는 그런 구조를 자주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 툴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통계 및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툴이 있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뭐 학생 때도 많이 사용을 해보게 되는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뭐 엑셀에서 다 보면서 뭐 통계값 썸이나 뭐 아니면 뭐 민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이런 통계값들을 더 구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실제로 뭐 여기서 시각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엑셀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는 처리가 불가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는 100만 로우가 넘어가면 임포트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포트는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잘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해서 뭐 기본적인 툴은 뭐 해찾기 기능도 있지만 그거와는 좀 별개로 이제 여기서 통계 및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고급 분석 기능은 좀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나왔으니 통계 및 프로그래밍 언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및 프로그래밍 언어는 주로 뭐 R과 파이썬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고급 분석이 가능하며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패키지가 풍부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뭐 이러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뭐 깃허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실제로 뭐 pibinstall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코드를 실제로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간이 이미지 처리나 아니면 뭐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드는데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엄청난 용량으로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굳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뭐 일단은 요 스프레드시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은 이제 타블로라 아니면 파워 BI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시각화 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점은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으로 수행하려 했었던 것들을 기본적인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UI상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시각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데이터의 추이만을 파악하는 목적이라면 통계 및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BI 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단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어노멀리 디텍션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뭐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사용한 고급 분석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대두되는 게 클라우드 기반 툴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 뭐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애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AWS, 구글 클라우드 등에서 이제 툴을 제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때 CPU나 GPU 자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좀 솔루션으로 나온 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툴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에 뭐 아마존에서 하는 거랑 구글에서 하는 거랑 MS에서 하는 거랑 뭐 기타 등등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툴들이 이제 다 대두되게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기반 툴의 장점은 확장성이 좋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러한 툴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은 웹상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보안을 빡세게 걸어줘야 뭐 외부 인원들이 데이터를 보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안전을 이제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이번 수업 때 진행을 할 거냐를 이제 봤을 때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 툴을 사용할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께 비용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라보토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이번 실습들이 뭐 지금 바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제 차차 다음 차수로 넘어가면서 실습이 필요할 때는 콜랩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랩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 드릴게요. 구글 콜랩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 툴로 파이썬 코드를 이제 웹상에서 단순히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이제 쉽게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코드 인터프리테이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는 이 콜랩 같은 경우는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특정 네모난 셀에 입력을 해서 단순히 셀씩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통계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듯이 통계 및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구글 콜랩 역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도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밑에 결과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결과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면서 사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요 특징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확실히 좋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원래는 뭐 물리적인 뭐 CPU나 GPU가 있어야 저희가 뭐 이런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 단순히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제 노트북에서 실행하던 거랑 뭐 제 아이패드에서 실행하던 거랑 이제 어차피 제 계정을 통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GPU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GPU를 사용할 수 있고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작업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가 구글 콜랩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용량이나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무료 및 유료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적인 간단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뭐 무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뭐 이미지 그런 거 같이 좀 무겁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무료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성인데요. 이는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좀 쉬워서 뭐 공유나 협업이 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를 여기에 임포트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앞에서 뭐 제가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장점이라 함은 이제 사용하기 쉬우면서 무료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게 되고요. 단점은 인터넷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으면 활용이 어렵다. 그리고 이 역시 인터넷에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점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콜랩 같은 경우는 제휴를 맺은 회사가 아니면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뭐 솔직히 뭐 보안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진짜 그냥 영구적인 목적으로 뭐 벤치마크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돌렸을 때는 뭐 솔직히 이러한 보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회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내망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콜랩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첫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